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나 자신이 저절로 찾아온다. 추운 겨울이 가고 세상 만물이 충만함을 지닌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신가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임사체험을 한 저자가 말합니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 의미에 대해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서는 9일간의 영혼 여행. 저자는 안케 에베레츠, 옹기니는 춤이란, 출판사는 샨티입니다. 그럼 함께 영혼의 여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충만한 삶. 임사체험을 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나는 옛 세계와 새 세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삶에 차츰 적응해 갔다. 얼굴과 귀의 상처는 기적처럼 저절로 아물었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느끼는 이질감도 차츰 줄어들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내가 그렇게 심하게 다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몹시 놀라워한다. 심했던 화상의 흔적이라고 하면 윗입술 위에 남은 작은 흉터와 두 손의 피부색이 약간 달라진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예전과 정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내 두 눈이다. 예전에는 눈빛이 죽어 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적에 대해 말할 때면 내 눈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때로 내 눈은 그 세계의 밝은 빛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보이기도 한다. 난 확실히 그런 느낌을 받는다. 내 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며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뒤로 많은 것들이 저절로 바뀌었다. 그리고 무슨 일에든 통제하려 들기를 멈추자 마법처럼 해결책이 생기거나 뜻밖의 좋은 방향으로 일이 해결되었다. 예전에 나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끝낸다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는 일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몸으로 돌아온 이유가 진짜 나라는 창조적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이란 걸 잘 알았다. 진정한 나는 조건 없는 영원한 상태에 존재하므로 저항이나 두려움 또는 편협함 같은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도 나는 잘 알았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진정한 나로 사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싶었고 다시는 느낌이 좋지 않은 무언가를 하느라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절대로 다시는 내 진정한 본성을 거스르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몰랐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 세계를 척도로 삼으면서 그것에 나를 맞추려 했다. 내 신경은 온통 외부 세계에 가 있었는데 그 세계가 나한테는 되게 힘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내가 동경하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했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으며 사회가 정해주는 한계를 받아들였다. 나는 작고 의식적이지 못한 눈으로 주변 세상을 보았고 그렇게 외부 환경에 적응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썼다. 그러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다. 내가 한 일이건 하지 않은 일이건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서 스스로를 평가하므로 나는 자신에게 최악의 판사가 된 것이다. 이것은 작은 배를 타고 필사적으로 노를 저으며 삶이라는 강의 거친 물살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내면에 안주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서 오는 영향에만 끊임없이 반응하다 보면 곧 과도한 부담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임사체험 후 만난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로 그런 방식으로 대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진해서 혹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신을 계속 압박해가며 삶에 정신없이 끌려다니고 있었다. 걱정도 많고 전혀 즐겁지 않은 일로 너무 바쁜데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일 나쁜 것은 자신이나 자기 주변을 무자비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고향인 근원에서 그 근원의 본질인 조건 없음에서 나왔음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 조건 없음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진정한 나를 알아차리면 그 즉시 우리는 삶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다. 외부 세계를 향해 있던 주의의 초점이 자동으로 자신을 향하게 되고
사랑을 담아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신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에 몰두하게 된다. 자신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경이로움이 더욱더 명료해진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며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랬다. 이 시기에 나는 그때까지 내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것들에 의문을 품고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내가 정말 아직도 이것을 원하나? 나는 결혼 생활,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행동하는 방식을 비롯해 모든 것을 되짚어 보았다. 나는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거의 모든 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었다. 임사체험을 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과 감정이 모두 나의 착각임을 알게 되었다.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한 것일 뿐 진정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생각과 감정이었다. 나는 항상 모든 것과 조건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분리, 결핍, 무력감 같은 것들은 나의 한계 가득한 생각이 지어낸 것임을 내 몸 밖에서 배웠다. 나는 내 마음의 트릭을 꿰뚫어 보았고 더 이상 내 마음의 착각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 더 높은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예전에 나는 이런 급진적인 행보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스스로를 충분히 믿지 못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늘 조마조마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소중한 걸 잃게 되거나 무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 이런 불안감에 영향을 받았고 바로 이 불안감 때문에 진정한 내가 드러날 수 없었다. 그런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창조적 본성을 알아차리고 그 본성을 따르는 것임을 깨닫고 나자 모든 것이 쉬워졌다. 이와 함께 아주 결정적인 것이 하나 분명해졌는데 이것이 이 시기의 나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임사체험 동안 무거움, 압박감, 두려움, 저항은 오직 인간의 의식에만 존재하고 이것들은 우리가 진정한 나와 일치하는 삶을 살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신을 심판할 때, 두려움이 올라올 때, 혹은 무언가에 대한 저항감이 올라올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근원과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심판하고 두려워하고 저항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오래된 습관이 혹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유도 전략이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때 우리는 그것을 계속 따를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나는 매 순간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과 나 자신과 주변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할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내가 겪는 가장 큰 도전.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자 내 안의 저항을 알아차리고 이를 새로운 결정으로 바꿔내는 과정은 정말 즐겁기까지 했다. 나는 내 안의 가벼움에 귀를 기울이는 한 잘못될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과거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했던 모든 일을 내가 어디에 주의를 두느냐에 따라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깨달았고 이제 그것을 실행해야 할 때였다. 무언가를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끼거나 두렵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다시 옛날의 습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럴 때면 거의 언제나 나는 정말 이 느낌을 삶에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가? 라고 자문해 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개 아니오였기 때문에 나는 단지 그러면 어떻게 느끼고 싶은가? 라고 다시 묻고 그 대답에 따라 결정하면 되었다. 그러고 나면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마법처럼 저절로 정리되는 듯 했고 나는 그런 변화를 관찰하기만 하면 되었다. 특히 내 결혼 생활이 그랬다. 남편과 나는 당시 결혼 16년 차였지만 우리를 묶어주는 것은 아들 마누엘과 함께 살면서 생기는 일상의 일들을 처리하는 것뿐이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관계가 멀어진 지 오래였고 결혼 생활은 서로 배려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일 뿐이었다. 공통의 관심사나 대화거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사고 이후로는 더더욱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우리는 둘 다 금방 서로를 위해 각자 해야 할 과제를 이제 모두 완수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남편과의 헤어짐은 나로서는 나 자신에게로 가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밟아야 하는 수순이었다. 그런데 처음 몇 달 동안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 일은 아주 조용히 일어난 까닭에 유감스럽게도 나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 인생의 낡은 것들이 모두 그 가치를 잃었고, 그래서 나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했다. 나는 내 새로운 삶의 의미도 주고 만족감도 줄 새로운 직업을 찾고 싶었다. 빛의 존재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새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기에 책도 수없이 읽고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강연도 들으러 다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내가 나아갈 길을 엿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는 역효과만 냈다.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다 보면 뇌가 복잡하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우리 안에 생각하는 존재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적절한 대답을 제시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존재는 곧 한계에 부딪힌다. 이 존재의 시각은 과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나의 한계없음을 보지 못한다. 생각은 우리가 살면서 한 모든 경험을 분석해서 서랍 속에 차곡차곡 정리해 놓은 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서랍을 뒤져서 해결책을 찾아 제시한다. 하지만 과거의 나는 한 번도 나의 소망과 가능성을 두고 지금처럼 고심해 본 적이 없으므로 나의 생각은 그런 내 고민에 적절한 해결책을 결코 제시할 수 없었다. 열어볼 수 있는 서랍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임사체험 이후 내가 겪게 된 가장 큰 도전이었다. 나의 연대기가 삭제되다.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두통이 심해지고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렇게 하면서 몇 달이 지나갔고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생각하는 존재는 그만큼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그중 어떤 것도 옳게 느껴지지 않았다. 언제나 그게 길이 아니라는 확신만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강렬한 꿈을 꾸다가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꿈에서 나는 거대한 모닥불이 타고 있는 어두운 평지에 혼자 서 있었다. 모닥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왜 그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장작더미 위로 수많은 책들이 불타고 있었고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자꾸자꾸 책을 불 속에 던지고 있는 것 같았다. 놀란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대체 무슨 책들이 불타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러자 그 중 하나가 내 발 앞으로 날아와 떨어졌다. 그것은 내가 당시 열심히 읽고 있던 책이었다. 또 하나는 어린 시절의 일기장 같았는데 내 눈앞에서 불에 타 사라졌다. 이내 끝없는 책장에 셀 수 없이 많은 책이 꽂혀있는 거대한 도서관이 나타났다. 전부 다 나와 관련이 있는 책들이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해 보이고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한 책들이었다. 놀란 가슴으로 나는 그 많은 책이 하나하나 책장에서 모닥불로 떨어져 불길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책이 타는 걸 막으려 해봤자 불길이 나보다 훨씬 강력해 헛수고 일터였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꿈속에서 나는 불길에 대고 소리쳤다. 그리고 대답을 들었다. 당신의 연대기가 완전히 삭제되었어요. 나는 지쳐서 깨어났고 마음이 진정되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꿈속의 장면들이 나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 책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잊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내 연대기가 사라지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그 책들을 볼 수 없다면 심지어 나 자신도 해체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커피를 큰 잔으로 뽑아들고 목욕 가운을 걸친 채 테라스에 앉아 나는 그 꿈을 되새겨 보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내 연대기가 삭제되었다고? 나는 질문을 던져놓고 조연한 자세로 답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그걸로 늘 충분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커피 향을 음미하며 그 강렬한 꿈이 해석되기를 기다렸다. 그 훌륭한 책들, 나의 연대기, 그것들은 나의 기억을 뜻하는 게 아닐까? 내 안에서 떠오른 답이 정확하다는 느낌 이상이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자기 지난 몇 달 동안 겪은 모든 일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다는 깨달음이 왔다.
내가 필사적으로 길을 찾아 헤맨 이유와 내 몸의 반응이 모두 이해가 되었다. 핵심은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안의 근원과의 연결을 끊고 다시 몽유병 환자가 되기에 딱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내 몸과 영혼의 말을 듣기보다 빛의 존재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야 할 목록을 던져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나는 나만의 길을 발견해 가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버리고 다른 이들이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려 했다.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법이 사라졌던 것이다. 내 안의 근원에 따라 살아라. 저항하길 멈추고 근원이 너를 인도하게 두어라. 라고 빛의 존재가 이미 길을 알려주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내 안의 생각과 함께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으나 내 안의 근원이 시키는 삶을 살고자 한 이상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갑자기 나는 내 몸이 왜 그렇게 자주 편두통을 일으키는지 이해가 되었다. 내 몸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기를 그만 멈추기를 바랐다. 그 대신 내 안의 가벼운 느낌을 신뢰하기를 바랐다. 미래를 계획하는 대신 기쁨이 이끄는 대로 가기를 바랐다. 빛의 존재가 명확한 지도를 손에 쥐어주지 않자 나는 그 지도를 바깥에서 찾았다. 나 자신과 내면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양치기를 따르는 양이 되고자 했다. 그러니 일이 잘 될 리가 없었다. 꿈속의 그 책들은 내 모든 기억을 의미했다. 내 기억과 신념, 지금까지의 삶에서 내가 수집해온 해결책을 의미했다. 그 책들이 삭제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그 꿈을 꾸고 며칠 뒤부터 나는 과거와 관련된 것들을 점점 더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이지 내 기억 저장소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예컨대 마트에 가도 내가 왜 거길 갔는지 잊어버리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도 계속 길을 잘못 들기 일쑤였다. 내 안의 생각이 장기 휴가에 들어간 듯 했다. 나는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기억상실증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꿈을 꾸었던 날 밤에 내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내 마음은 아주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은 것 같다. 그때부터 어떤 사실이나 숫자, 시간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내 마음에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일은 아무리 극적인 일이라도 애를 써야만 기억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내 마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항상 수신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은 내가 감지하는 에너지 진동을 좀 더 확실한 정보로 해석해주고 지나친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준다. 때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 마음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간에는 뒤에서 조용히 작동한다. 정말 가벼운 느낌이다. 이 경험은 나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몇 가지 영향도 미쳤다. 나는 책을 모두 치웠고 더 이상 강의를 들으러 다니지도 않았으며 미래에 관해 생각하기도 그만두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빛의 존재가 왜 침묵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나를 위한 선택 말이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통제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나는 내 인생이 내 손에 어떤 기적을 지어줄지 절대로 미리 알 수 없다는 걸 이해했고 그래서 통제하기를 포기했다. 나는 무언가를 미리 계획하기를 포기했고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 혹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버렸다. 그리고 다시 그 순간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두 세계의 조화. 우리의 영리한 지성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유리구의 경계 안에서만 우리 의식이 작동하도록 아주 노련한 솜씨로 유도한다. 이런 지성을 에고라고 부르는데 어쩌면 당신은 이 표현이 더 익숙할지 모르겠다. 나에게 그것은 생각하는 존재, 더 정확하게는 진정한 나와의 연결을 끊는 우리 자신의 제한된 생각들이다. 예전에 나는 내가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내 무한한 가능성들을 보지 못한 채 내가 빠졌던 막다른 골목, 그 비좁고 어두운 세상에서만 살았다. 행복하고 충만한 삶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경이로워하며 바라보긴 했지만 나한테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 같았다. 평생 찾던 것들을 모두 깨닫게 된 9일간의 놀라운 여정 후
나는 하나의 큰 도전 앞에 섰다. 내가 알게 된 것들을 경계가 분명한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법을 알아내야 했다. 내 몸속에 이 물질 세상에 다시 존재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동시에 존재했으므로 어려움이 컸다. 하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원성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이원성 너머에 존재하는 세계였다. 한번 알아차리자 이 두 세계 간의 차이는 놀랍도록 명확히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 알아차림이 두 세계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끈이기도 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연결관계를 분류해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려 한다. 이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묻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답을 실제로 실행하려고 한다. 그런 반면 영적인 영역의 우리는 존재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태에 있다. 이 상태는 아이를 무한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롭고 온화한 어머니의 모습과 같다. 이 어머니는 아이가 가진 잠재성을 다 알고 있으며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기보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이가 스스로 경험을 해 나가도록 둔다. 다정한 관찰자처럼 바라보다가 아이가 길을 잃은 것을 보면 아이에게 부드럽게 자극을 줄 뿐이다. 진정한 나는 항상 건설적이고 풍요롭고 긍정적인 느낌의 아이디어와 영감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다. 이것이 바로 당시 내가 두 세계를 조화시키는 데 필요했던 첫 번째 황금 열쇠였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가벼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살면서 누구나 인생이 가볍다고 느낄 때가 있을 테니 말이다. 예를 들어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이 가벼워져서 꼭 날아오를 듯하다. 비가 와도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온 세상을 품에 다 안을 것 같다. 이런 상태라면 못할 일이었고 안에서 계속 환호성이 터진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상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이 상대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지 물으면서 은근히 간섭하기 시작할 테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불안해진다. 운이 나쁘면 이제 기분이 극강화한다. 하지만 살면서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갑자기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리는 순간도 우리는 경험한다. 마법처럼 귀인이 나타나고 완벽한 직장이 생기거나 필요했던 돈이 들어온다. 보이지 않는 큰 손이 나를 위해 움직이는 듯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되어 놀랍기 그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나로부터 받는 안내이다. 이런 일은 대개 우리가 생각을 멈출 때 혹은 아예 생각하기를 시작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임사체험 후에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태에 오랫동안 있었다. 내 주변 공간에 대한 감각도 거의 없었고 시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모든 것이 아주 가볍게 느껴졌으며 두 세계가 완전히 연결된 것 같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모두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가벼움의 느낌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웠다. 에너지를 소모할 뿐인 대화는 삼갔고 느낌이 좋지 않은 사람과는 만나지 않았으며 동시에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욱 존중하는 법도 확실히 배웠다. 나 자신을 자상하고 온화하게 돌보았으며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폈다. 이 시기에 내 생각은 내 인생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하자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다. 예전처럼 살기란 더 이상 불가능해졌으므로 나는 이제부터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을 때마다 한 가지 대답만이 큰 소리로 명확하게 들려왔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나는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기적을 꺼내 보여주고 싶고, 우리 모두가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임사체험으로 나는 우연히 약속의 땅을 발견한 기분이었고 이왕이면 당장 모든 사람에게 내 경험을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는 몰랐다. 내가 경험한 모든 기적을 말로 설명할 수도 없었고 빛의 존재도 이 점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으므로 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의 책을 읽으며 내가 처한 상황의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이 문장을 쓰는 지금 나는 웃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유일한 문제가 단지 내면의 열정을 어떻게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였으니 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그때 정말 많이 배웠다. 해결책을 직접 말해주지 않은 빛의 존재에게 더없이 감사할 뿐이다.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단지 생각만으로도 그놈과의 연결이 얼마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 갈 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훨씬 편했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통찰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하지만 그 의식을 넓히면 영적 세계가 존재하죠. 저자는 죽음의 경험을 통해 이 두 세계를 영혼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정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이 원하는 충만한 삶을 깨닫고 현실에서 바랬던 것, 과거에 집착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소한 것에 스스로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고 진정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실제 자신이 겪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인터뷰가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 고정해 놓았으며 그녀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을 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일반적 의미인 행복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이 더 멀리 가게 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까지 가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